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제 국무회의실 캐비닛룸으로 이동을 해서 확대 회담 성격의 오찬 겸 회담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비공개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내용 저희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1시 15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시 32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 1시 42분부터 집무실에서 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거의 한 45분여 정도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 간의 만남, 이 회담, 이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저도 이 연합뉴스를 오기 직전에 좀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오는데 그 트루스 소셜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그럼 좀 포스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외신들도 이제 보도를 하고 해서 또 그 좀 여러 좀 혼선이 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면 지금 뭐 부드럽게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두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아마 우리 기자인 것 같습니다. SNS에 이 숙청 혁명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인텔이란 단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정보 당국을 통해서 들었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정보 당국이 어떤 보고를 했던 것일까, 이제 추후에 이게 얼마나 더 자세히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을지 또 조금 물음표가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인텔을 통해서 들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지금 했고. 그러면서 흥미롭게 저도 지금 들었던 것이 한국 상황 같이 잘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한국 얘기인가 싶었다라는 식의 그런 리액션이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전에 또 언급을 한 것이 이제 미군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나 내지는 지금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런 숙정이란 표현을 본인이 썼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숙정이란 표현을 썼으니 제가 그것을 빌려서 인용을 하자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의심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지금 놓고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소위 정보 당국의 보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잘 지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보인 그 장면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 이것에 대해서 깊게 지금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추후에 이게 뭐가 더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당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앞서서 한 말씀만 좀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남아공 대통령이 그 똑같이 지금 오벌 오피스에서 우리 지금 이 대통령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에 굉장히 좀 민망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남아공에서 뭐 백인 농부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아주 좀 수위가 높은 표현이죠. 제노사이드라는 표현까지 썼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같이 지금 우리 앵커님들과 이것을 지켜봤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예의 주시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 회담에 임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저서를 읽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방식의 이 회담 방식이 어땠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본인이 그 저서도 있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본인이 읽으셨다고 하는 그 저서를 굳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저희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부분이죠. 굉장히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남아공 사례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뭐
보여준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사진이 뭐 남아공 사진이 아니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심지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팩트에 있어서 오류가 나오는 것으로는 뭐 비단 그 사례뿐만이 아니라 뭐 셀 수 없이 그런 사례는 많이 있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억만장자가 될 정도의 소위 사업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 지금 대통령으로서도 일정 부분 그런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아니겠습니까? 초강대국의 예. 그 대통령으로서 그런 소위 기술을 보여준다면 기술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그것은 역시나 그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그게 강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어떤 면에서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트럼프식의 소위 이제 화술이겠죠. 이랬다가 예. 지금도 방금도 내가 정보당국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한국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왜 트루스 소셜에 그렇게 올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포석을 좀 깔아놓고 유리한 국면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한다든지 등의 그런 좀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을지 모른다 예.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또 그런 식의 좀 기술을 펼쳐 보이는 측면이 있죠. 네. 예. 지금 언급을 하신 것처럼 네. 이 SNS 글을 올렸다가 뭐 네.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기고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도 이 SNS를 글을 올렸을 때 네. 굉장히 좀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막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좀 글쎄, 이야기가 네.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그 글을 올렸느냐 이 그 이유나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글쎄요,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이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바치는 이 마가 세력. 글쎄요, 이걸 어떤 특정 종교를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한 성향의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그거는 뭐 우리 사회랑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깊은 어떤 이제 이념적인 그런 걱정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그 걱정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극우 세력이니까 그들은 늘 그런 식이지 이렇게만 또 볼 일도 아닌 부분이 있을 정도로 실제 어떤 그 보이스를 내고 그 목소리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또 투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이런 여러 그 지난 반년 이상 동안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념적인 색깔이 좀 상당히 뚜렷한 그런 분들이 미국 분들을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인플루언서가 됐던 네. 실제로 그런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포스팅을 한다든지 했었고 우리 뭐 심지어 대선 결과가 있고 나서도 그런 포스팅들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속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포스팅이 일정 정도 이런 국내 어디언스, 국내에 자신을 좀 바치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한 내가 이 부분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포석도 없지는 않았으려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거의 한 2시간 전쯤에 올렸던 SNS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는 것 같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눈에 띈다. 그리고 한반도도 평화국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이 칭찬의 메시지를 많이 던졌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분명히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가시는 분들도 이 포스팅을 다 보셨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께서도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예. 분명히 좀 긴급하게 좀 어떤 논의가 없지 않았겠다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그 모자도 지금 유명하잖아요. 예. 트럼프가 모든 것에 옳았다라고 네. 하는 그 빨간색 그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같이 이제는 보이는 그 빨간색 모자에 그런 문구가 새겨진 것을 사실 우리 동양인 정서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네. 굉장히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자아가 비대하다 그러죠. 예. 본인이 옳았다, 언제나 옳았다라고 하는 모자를 이제 쓰고 뭐 서명을 한다든지 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 정서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 확신이 뚜렷한 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평가를 하는 것이 향후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어떤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있으셨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조금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린 인물인데 지금 마크 리터라고 이제 지금 나토의 사무총장이죠. 예. 근데 이분은 네덜란드 이제 총리를 한 14년 정도 사연임 정도 하셨던 아주 네.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네덜란드도 나라 자체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래도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나라고 예. 나름대로 다 그 자존심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 그렇게 수상 총리를 오래 하셨고 나토를 또 이끌고 있는 그런 사무총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트럼프 혹 언론들은 뭐 아부라는 표현을 아주 대놓고 쓰기도 하던데 예. 그럴 정도로 어떻게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기분을 좋게 함으로써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이 대화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면서 글쎄 우리 국민분들 중에서는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분위기를 좋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 좀 자기 확신이 굉장히 뚜렷하고 강한 이런 캐릭터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이런 좀 어떤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대화를 미리 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회담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네.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건 늘상 하는 얘기니까 예. 뭐 새로울 것이 없다면 없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이제 또 화답하듯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또 맞받아 주시다 보니까 이 얘기가 또 좀 이어졌는데요. 예. 뭐 한반도의 평화, 소위 이런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머리를 식히고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밀착이 됐고 그리고 군사협력도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실타래가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북한 문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와는 지금 트럼프 일기 당시와는 너무도 지금 상황이 달라서 어떤 그런 양 두 나라 우리 지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건 좋지만 네. 상황이 그 받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백악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상회담이 35분쯤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장 영상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You know, at World War II, we'd build a ship a day. And today we don't build ships anymore, which is ridiculous. We're going to start that again. But we were like you. We were building ships all the time for everybody. And presidents and people allowed that to slip by. And now we buy ships,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예, again. 네, 아마 이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뒤에 다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면 이렇게 한미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굉장히 좀 비중이 컸던 부분이 북한 이슈였거든요. 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깜짝 기자회견에서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오겠다라고 좀 각오를 내비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네. 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지금 화면 다시 보여주시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것을 바꿔놨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발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뭐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게 조금 너무 먼 얘기인가 아닌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 그 전쟁 발발 이후 직후부터 북한은 철저하게 지금 러시아 편을 들었고 예. 국제사회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포지션을 바꿔놨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던 취약한 그 국제사회에서 취약했던 그 포지션을 질적으로 바꿔놨다고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북중러 우리가 이런 삼각 협력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견고할 수 있다. 과거보다도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만 보더라도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더 밀착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러시아 이제 서방의 소위 이제 제재가 강화됐었기 때문에 제재라는 것은 사실 이 나라 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틈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게다가 뭐 인도와 같은 최대 인구를 가진 거대한 경제권이 계속 러시아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받쳐줬었거든요. 네. 또 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라는 것이 전쟁 이전보다 더 긴밀해졌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하는 통화조차도 달러가 아니라 오히려 뭐 러시아 화폐나 중국 화폐로 넘어간 부분이 크단 말씀입니다. 네. 그럼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이 더 경제적으로 심해졌고 상호우전이 심해졌고 거기에 지금 북한조차도 지금 러시아와 이제는 거의 뭐 혈맹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지금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북중러의 이 삼각의 그 공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뚫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일정 부분 뭐 그게 전혀 틀린 분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저의 분석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네. 먼저 선결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는 최대한 배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시진핑과 좋은 관계이고 또 중국에 사용할 좋은 카드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았던 것을 우려했던 거에 네. 비하여 실제로 지금 그렇게까지 못하는 데는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핵심 광물을 비롯한 그 공급망 관련된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완전히 중국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죠. 다 타의 추종을 지금 불허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풍부한 지금 화석 연료를 10분 활용하여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취지인데, 네. 예, 잠시만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만년필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잠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만년필을 선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현재는 오찬을 겸한 이 회담을 캐비닛 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이어가시면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부분은 뭐 미국이 워낙 대국이기도 하고 또 풍부한 화석 연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극복을 물론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자국의 에너지 안보, 뭐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 이렇게 선언하고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이제 화석 연료를 10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그거는 그거대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였는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현대 첨단 산업에 있어서 가장 뭐 필수 중에 필수인 이런 핵심 광물들 물론 핵심 광물 리스트는 각국이 정하는 것이 뭐 여러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만 네. 그 핵심 광물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뭐 코발트 하면 콩고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이 가장 그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정제련입니다. 이것을 이 원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원석에서 결국은 추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필요한 부분을 그 핵심 광물의 정제련 부분을 뭐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틀어지고 소위 뭐 마음 먹고 무기화해서 안 준다 그러면 이건 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게는 속도를 더 내고 더 강경하게 나가고 싶어도 발목을 잡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건 지금 제가 이제 무역이라든지 어떤 산업 부분을 말씀드렸고 네. 또 군사적으로도 뭐 이제 대만 해협 문제를 이제 많이들 뭐 그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뭐 본인이 얘기를 하기에도 뭐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그 돈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인명피해도 인명피해가 당연히 그 본질적으로 가장 문제지만 엄청난 사실 그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인물일 이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만 해협 문제를 비롯해서도 그렇게까지 중국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돌아올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번더 브릿지 하는 식으로 다리를 다 태워버리고 나는 이제 배수진을 치겠다 이렇게까지는 파국으로 몰고 가진 않겠다 이런 지금 취지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 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 전략적 유연성 강화, 그러니까 규모나 역할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네. 4만 명 이상의 미군 또 다른 수준이겠습니다. 네,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부담금을 높이려 했는데 바이든이 요구를 무시해서 못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그래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을 하겠죠. 이 회담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예. 회의에서 또 나올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네. 사실 이런 그 미리 또 선제적으로 그런 방위비 협상을 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일정 부분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발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 이것은 좀 그렇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나 예. 축소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역할을 어떻게 이제 조금 재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동맹의 뭐 현대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유사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실제로 지금 중국은 뭐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 대양 쪽으로 나가고 싶고 왜냐면 코스털 라인이 이 해안의 그 경계선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양쪽 해양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대양에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 한참 짧은 네. 그 해안선밖에 없어서 여기가 사실 막혀 있으면 답답한 형국이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뭐 일본은 당연하고 예. 지금 뭐 호주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주변국들과 지금 마찰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어떻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보는 미국의 어떤 전략적 구상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 좀 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서 비단 그런 그 방위비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크게 좀 전장을 크게 보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 구상에도 다소 좀 저희도 부응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방 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좀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화 첫머리에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조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미국에서 건조하게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의 큰 구매자다. 구매할 걸로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B2 얘기를 했죠. 예. 네. B2 폭격기는 우리가 이제 워낙에 올해 들어서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에 이란 그 핵시설 공격할 때 B2가 실제로 갔고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도 B2가 날아다니니까 예.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계속 눈을 그쪽으로 보내는 시선이 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B2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유념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예. 물론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군함 그런 기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은 어찌 됐던 세계 최고의 최강의 그런 군대를 갖고 있고 또 기술도 군사 관련 기술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LNG 선박이라든지 네.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큰 선박들 네. 그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그 밑에 급 선박들은 이미 중국에게로 다 지금 우위가 넘어간 네.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서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꼭 한국의 이런 조선업이 일성이 오늘 저도 첫 마디가 뭘까 굉장히 유념하면서 들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조선을 먼저 화두에 올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부분을 역시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어떤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그런 부분 방위 분담금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라고 했을 때 국방비를 조정하는 부분이나 했을 때에 이런 이제 B2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아무튼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거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B2 폭격기라는 것은 좀 글쎄요 전략 자산으로서 의미하는 바가 너무 좀 무거워서 조금 아무튼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B2 폭격기가 의미하는 맥락, 당시 맥락이 뭐였을까요? 글쎄 이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네. 심리 상태적으로는 굉장히 그 B2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자부심처럼 네, 느끼는 굉장한 거. 네.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말을 굉장히 아주 몇 차례 했죠. 네, 예. 몇 차례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이란의 그 핵시설을 그 폭격을 했었을 때 사실 그런 사실 기술이 없죠. 예. 없죠. 다른 나라는 없으니까 미국만이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만이 가진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략 무기이다 보니까 또 언급을 그냥 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 것이냐, 예. 그냥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그리고 이게 장거리를 지금 갈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저희가 글쎄요. 아무튼 그 부분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설사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주변이 또 어떻게 볼 것인지. 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북한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미국이 자신할 만한 무기가 이거니까라고 그냥 나온 말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실무 레벨에서도 지금 이 B2에 관한 얘기가 있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조선업 협력 이야기를 네. 조금 돌아가 보면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마도 이 한미 정상회담의 좀 유일한
뭐 말하자면 유일한 협상 카드가 아닐까 이런 관측들도 나왔었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이 뭐 목마른 지점이고 그리고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것이 강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계속 조선업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것이고 네.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필리 조선소도 지금 방문하신다고 하니 네. 이제 우리가 역시 가진 레버리지가 이거구나라는 것이 지금 재확인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지금 요 앞서 그 모두 그 기자님들과의 어떤 대화에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원자력과 관련한 부분도 네. 혹시나 이제 더 구체적인 대화가 아마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상호 좀 보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 논쟁도 있었고 뭐 네. 뉴스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것 결국은 이렇게 조달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제조업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 지금 원자력 발전 설비를 뭐 4배 가까이 늘리겠다. 네. 뭐 2050년까지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원자력의 그 제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서로 상호 보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 앞서 얘기했던 미국이 요구한 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원자력 협정 개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원전에 들어가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또 재처리 권한을 추가로 좀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좀 통할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이것은 이제 이번에 다 단칼에 다 결정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은 이제 비확산, 소위 말하는 이제 비확산 체제의 중심축 같은 나라입니다.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핵무기를 개발했던 NPT 체제 출범 전에 핵무기를 이미 가져버린 나라 외에는 갖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또 이미 가진 나라들도 수직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그 군축 측면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더 많은 나라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확산 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또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이 123 협정입니다. 123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 원자력법에 이제 123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명명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네. 이 123 협정의 내용에 따라 이 내용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비근한 예로 옆 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123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우라늄 농축도 자국 내에서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재처리도 가능하죠.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처리 시설은 아직까지 가동을 일본 내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뭐 프랑스나 영국에 위탁을 해서 했고 실제 플루토늄을 40톤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늘 우리와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런 핵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 여론도 높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이런 핵 협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핵 연료 주기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자주권을 좀 행사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드린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상업적 목적의 상업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 생산이죠. 이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을 그 효용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연료 공급 내 차원에서는 농축 같은 부분은 특히 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네.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확산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담에서 다 결정 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 이제 해결료 공급의 안정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라도 좀 말씀이 나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답을 이어가고 있는데
있는데요. 준비된 리포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자회담에서 두 정상은 조선업을 비롯한 경제협력 의지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회담 직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SNS에 대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된 반면 주한미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35분쯤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백악관 입구로 나와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악수로 맞았는데요. 당초 두 정상은 1시 정각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직전에 있던 백악관 행사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30여 분 밀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1시 4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두 정상은 조선업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며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미국의 조선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 과정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사적인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만나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워졌고 서로 존경한다며 대화할 준비가 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판문점에 다시 갈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명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양국 취재진의 공개 질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많은 돈을 들여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높이려 했는데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질문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SNS 발언 직후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교회, 미군 기지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은 친위 쿠데타가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으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루머가 있었는데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며 이후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를 요구할 것도 시사했고요.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해 한국과 합작회사를 만드는 딜을 하려고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백악관 웨스트윙에 있는 캐비닛 룸으로 이동해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담 종료 시각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고요.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지도 관심인데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직전 이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년필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생중계 공개된 회담 내용 중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진 편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게 이번이 뭐 처음 본 장면은 아니지만 역시나 친분을 과시를 좀 했었고요.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데 미국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러우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키신저 발상이라는 표현들을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썼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70년대에 소위 소련과 중공이 경쟁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네. 중공하고 오히려 화해를 함으로써 이게 소위 대탕트 시대가 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소련을 더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이 소위 이제 헨리 키신저의 얼마 전에 뭐 타계한 그 아주 위대한 전략가죠. 그 키신저 선생의 그 발상이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과 중공을 뜯어 놓겠다는 거죠. 그의 역으로 키신저 발상이라는 것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가장 전략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대에는 중국이니 예. 러시아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더 견제하자 확실하게. 이게 이제 소위 키신저 발상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했던 사람 중에 사실 하나였습니다만 예. 앞서 말씀드린 이후로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런 냉전 시대에 소련이 물론 맹주였지만 공산주의의 맹주였지만 중공하고의 일정 정도 그 긴장 관계가 있는 국면이 지금은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경제권에 물론 러시아 역시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흡수가 될 수는 없지만 네. 상당 부분 너무나 지금 의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이런 지금 서방의 제재 국면이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의 경제 의존도는 높아졌었고 심지어 통화조차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나 중국 통화를 쓸 정도로까지 이제 경제가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지도만 놓고 봤던 소위 키신저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유용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됐고 저도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다른 그 지역의 정세들도 다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지금 의지가 너무나 강하고 이 의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꺾던지 설득할 수 있을지가 그런 점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러우 전쟁이 지금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지금 트럼프 본인의 바램이나 지금 많은 나라가 지켜보고 있는 그 바램과는 좀 달리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역시나 정말 푸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리더십이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어렵게 이 국면을 또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러우 전쟁의 실타래가 중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북한도 판단을 달리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딱히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나오려고 할 의지가 발동할 만한 무슨 유인책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네. 지금 뭐 에너지며 뭐 식량이며 이런 것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궁핍하지 않고 심지어 뭐 아주 현찰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국민을 그렇게 지금 파병을 하면서까지 현찰까지 지금 소위 말하면 챙겼다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뭐 군사 기술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란 듯이 뭐 지대공 미사일 날리고 했잖아요. 러시아의 파병을 한 대가로 뭐 기술을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돼버린 이 형국에서 상당히 지금 북한에게 어떤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러우 전쟁이 어떻게 뭐 협의를 이뤄서 전쟁이 네. 이제 종전이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북한 입장에서 전쟁도 끝났고 네. 파병의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사라졌고 북한 입장에서 먼저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북한이 오히려 먼저라기보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설득을 어떤 우리가 유인책을 또 제시를 할 수 있느냐에 또 딸린 부분이 있겠죠. 네. 북한이라고 하는 이 지금 체제는 리더십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굉장히 짧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유엔에서 모두가 이거는 유엔의 지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지위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지금 주권을 가진
바로 옆에 나라 영토를 네. 무력으로 지금 침범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도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를 완전히 지지했는데 결국은 북한의 생존 전략으로 봤을 땐 맞는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와서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이 어떻게 보면 냉전,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저는 뭐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런 지금 대립 구도를 지금 굳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 러우 전쟁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러우 전쟁이라는 것이 또 무서운 것이 또 뭐냐면 이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파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이 사이버가 어마무시하게 정말 발달을 네. 했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그냥 뭐 해킹을 방어하고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격적으로 뚫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인지전하고도 이게 합쳐져서 심리전, 인지전하고도 합쳐져서 적성국의 어떤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다든지 등등으로까지 퍼져 나갔고 그리고 이것이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랑도 또 연결이 되고 이게 전장이 엄청나게 지금 다방면으로 뻗쳐 나갔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지금 생각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중러의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이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네. 깨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서 이 부분에 지금 동맹으로서의 한국과 미국의 네. 리더십들이 지혜를 좀 같이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게 북한 문제를 풀 실마리는 일단 러시아, 중국 이 현 상황과 밀접하게 네, 연관되어 맞습니다. 있다. 이런 네.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맥락에서 한미일 공주 국제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화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네. 있었는데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보다 일본 정상을 먼저 만나서 좀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일부에서는 뭐 역사 문제도 별로 언급이 없었고 게다가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8월인데 8월하면 우리가 광복절인데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실 수밖에 없고 이 역사 문제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앞서 쭉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지금은 일본하고 싸울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 도저히 일본 같이 바로 옆에 나라면서 예. 체제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면서 시장 경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미국의 가장 우방 중에 우방인 이런 나라랑 지금 각을 세웠다가는 정말 저희가 외교적으로 뭐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 지금 동북아 상황에서는요. 예. 물론 다른 나라의 관계들은 여전히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하고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지금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판단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을 참 편하게 쉽게 하는데 아까도 뭐 그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내가 위안부 보니까 관련된 질문이 있었을 때요. 예. 뭐 그렇게 힘드냐 내가 보니까 일본은 너네랑 너무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네.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또 과거 자신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또 아베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그 좋은 기억이 많지 않은 예. 그런 아베 총리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간에 지금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진정한 사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신 어떤 그런 사과, 어떤 뭐 여러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선결 조건으로 놓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 글로벌 네. 정세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게 투트랙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뭐 예. 멀티트랙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하는데요. 저는 거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문제와 지금의 어떤 현안이나 미래 문제가 이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굳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좀 더 큰 틀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한미일 협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이전 정부입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삼국이 이제 공조하게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나 뭐 존중하거나 별로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아서 네. 과연 뭐 한미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시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나라가 일본일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은 낙하선의 전 총리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겠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들리는 예.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사이버 얘기도 말씀드리고 뭐 우주 말씀도 드리고 인지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런 인지전을 펼칠 때에도 데이터 센터가 어디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일본이 가진 전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질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도 친분이 있다. 그리고 또 중국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시진핑과도 좋은 관계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기도 하고요. 비핵화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뭐 핵 확산을 뭐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를 좀 방점을 찍는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았거든요. 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본인이 굉장히 강조를 계속 많이 하죠. 나는 예. 전쟁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전쟁을 뭐 좋아하고 호전적인 사람으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네. 본인도 얘기를 하듯이 뭐 그게 꼭 그렇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인 부분도 글쎄 심리적으로 없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예. 이걸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면 잘 만들어야 할 것이고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조금은 더 공격적인 카드를 사용을 해서라도 뭐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마 계산법이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어떤 그냥 정치인으로서의만 인생을 걸어와서 미국 대통령이 된 분들하고는 뭐 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좀 점에서. 궁금한 점은 네. 사실 트럼프 1기와 2기의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은 출범하자마자 관세 협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존의 동맹들과의 관계가 조금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도 뭐 뒤통수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세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트럼프가 이 한미일 북중러 관계에서 이 동맹보다도 이 그 협상가로서의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로 정말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만 주안점을 둘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 이 재무제표 같은 게 딱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예. 여기랑은 이만큼 플러스, 여기는 이만큼 마이너스. 이것이 굉장히 있을 것이고 동맹국한테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만만하게 보는 거죠.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한데 그만큼 본인 자국이 우린 강대국이고. 행사할 수 있는 예. 레버리지가 강하다고 보는 상대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히토류 같은 거에서 지금 걸려 있고 핵심 건물에서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반도체 가지고 하고 있어 그런 레버리지를 행사하려고 했었지만 또 그 부분이 미국 기업에게 또 이득이 안 된다라고 하니 그 부분도 일정 정도 또 조정을 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전혀 약소국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이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네. 경제 규모로 보나 뭐 기술로 보나 상당히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완전히 정말 상류층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레버리지가 물론 조선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뭐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예.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구두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협상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방송으로 생중계된 화면에서는 뭐 관세와 관련한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일단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축산물만큼은 좀 추가 개방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방어를 좀 해내려면 우리가 내밀 카드는 뭐고 또 미국이 내놓을 좀 카드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일 이번 회담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우려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농축산 부분입니다. 예.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제조업 부분에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한테 플러스를 더 키워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결국은 미국이 그러면은 비교 우위, 경제학적 용어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비교 우위 내지는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은 농축산 부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국은 밀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3,500억 달러 뭐 투자도 구두 합의가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뭐 에너지도 뭐 1,000억 달러는 뭐 더 구매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던 것이 그 부분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라는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저는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만 다시 아마 어쩌면 이번 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를 들면 알래스카 예. 지금 LNG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밀려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을 좀 매치를 시켜가면서 큰 틀에서 이걸 합의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지금 우리의 또 협상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축산 너무나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국토가 굉장히 우리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사실 농지를 잘 보존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의미, 뭐 정치적인 의미는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국토 보존의 의미 등등 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밀어붙이려고 할 때에 너무 농업을 이렇게 그것 대 그것으로 막기보다는 예. 에너지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조금 큰 틀에서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네. 방미를 해서 내막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미국에서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서 명문화를 하고 싶다는 어떤 요구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3,500억 달러 중에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조성은 순차적으로 갈 것 같고 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 직접 투자의 비중은 낮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는 좀 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글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기초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죠. 예, 예. 러트닉 상무장관이 뭐 그런 우리 국가 수익의 90% 이상은 뭐 미국 미국 국민으로 가겠다. 가야 예. 된다. 뭐 이런 발언도 지금 있었고 결국 직접 투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SNS를 잘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올리기도 했죠. 네. 내가 정하고 우리 정부가 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뭐 조선도 조선이지만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이 우리는 뭐 반도체라든지 원전, 뭐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가 좀 강점으로 생각하는 우리 기업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좀 염두를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저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결국은 아무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30여 분간 정상회담 공개적으로 네. 하고 1시간 오찬을 겸한 회담을 통해서 깊숙한 얘기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정상들이 이렇게 만나실 때는 이미 예. 뭐 사전적으로 상당 부분 실무자들끼리는 상당 부분이 이미 논의가 다 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또 그런 인물상이나 예. 뭐 등등을 생각했었을 때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는 좀 러프하게라도 합의는 갖고 당연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과 방미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지 않고
않고서는 뭐 그냥 국가 그래도 정상들끼리 만나셨는데 예.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사전 조율이 없이 만나실 리가 없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합의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네. 실무진에서 했던 그냥 구두 합의가 아니라 이것은 무게감이 전혀 달라지므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전 조율이 있으셨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 시간이 이제 3시 34분이 넘어가는데 미국 워싱턴 기준으로는 이제 오후 2시 반이 네.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선 정상회담이 조금 늦춰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제사절단으로 이 참여하게 되는 우리 경제 수장들에 네. 관한 얘기도 해보죠. 2천억 달러 투자에서 우리 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라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번에 그런 당연히 4대 그룹이 가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장면이라면 장면인데 이번에 16명 가장 큰 규모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뭐 하나라든지 지금 그런 곳은 지금 조선이랑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고 두산 네. 에너빌리티 원자력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CJ도 지금 있고 예. GS 뭐 LS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려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과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은 기술이 있는 나라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지금도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나라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에 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일진데 예.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는 하나 미국 국내의 실제 어떤 그 노동력의 구성을 봤을 때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조선업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고 있는데 네. 당장 우리의 지금 숙련된 그런 기술자분들, 노동자분들이 벌써 이제 은퇴를 하신다든지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말처럼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어서 예. 결국은 한국처럼 여전히 그 제조업이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랑 이렇게 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회사, 뭐 고려아연 같은 그런 광물을 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도 앞으로 결국은 이제 그 공급망의 안정성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좀 읽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좀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워낙에 트럼프의 스타일이 좀 돌발 요구 이런 게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이 중에서 우려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좀 추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서 이 화면에 나온 부분 중에서는 뭐 주한미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갑자기 요구를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이제 국방비를 좀 늘려라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비용이 또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올해 이제 광복 80주년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도 재점검을 할 시기에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이룬 그런 나라지만 네. 뭐든지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재정비를 할 때가 왔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60만 대군 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이제 그런 표현들도 좀 무색해졌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예. 게다가 이제 이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젠더 갈등들도 있고 지금은 예. 20대 내지는 뭐 30대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도 우리 이 군이 좀 근본적으로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미국으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국익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예를 들어 뭐 군에 예를 들면 이런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부분을 도입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사이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군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물론 좀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금 사이버전이나 어떤 이렇게 로봇을 조작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이 더 뭐 열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 군 병력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절박함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왕지사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 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모든 변화들이 좀 만들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네. 주한미군 규모가 좀 감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을 뭐 축소하거나 감축하거나 뭐 네. 철수하거나 이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거는 뭐 미국 대통령 혼자 맘먹는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이건 민주정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의회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도 못 박아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것은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맘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쉽게 맘먹어질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복합 위기 시대에 전장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이버 공간이나 우주 공간에서까지 펼쳐지는 전장이 그렇게 확대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소위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상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바뀔 필요가 있고 다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치면 굳이 그렇게 60만 대군에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이런 다면적으로 지금 전장이 바뀐 것에 어떻게 우리의 군 병력 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예. 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필요성은 이 양국이 모두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시각차가 있잖아요. 네. 좀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소유권이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를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글쎄 지금 그 부분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주한미군의 그 뭐 부지 이제 우리 뭐 평택에 워낙 세계 최대의 그 미군 기지가 있고 뭐 중국하고 굉장히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한 것인데 아무튼지간에 이 주한미군의 뭐 역할을 이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발상은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설득이 또 필요한 것이고 네.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것인데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지도를 놓고 특히 이제 태평양 전체를 놓고 전략을 구상하는 이제 미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유연하게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아무튼 우리의 또 묘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군의 현대화나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뭐 우주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건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만 실제 이 물리적인 우리가 구상하는 어떤 전장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그런 트라우마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타 지역에 내지는 우리 영토가 아닌 지역의 어떤 무력 충돌에 연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역할과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교수님 정말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만난다는 의미가 사실 남다르잖아요. 네. 좀 어렵사리 좀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네. 하지만 이 회담 장면만 봤을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좀 다행인 것 같지만 결과를 또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 좀 최선의 결과다라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쭉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히 이제 경제 부분 관련해서나 군사 네. 부분 관련해서나 지금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이미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뭐 팬데믹도 있었고 러우 전쟁도 있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 기술을 놓고 미래 기술을 놓고 펼쳐지는 건곤일척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둘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바래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이미 없습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변화한 국제 정세 를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지금 기왕지사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이 예. 어떻게 이제 앞으로 또 생존 플러스 번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의 머릿속을 바꿔야 된다. 그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의 성과 그리고 향후 한미 관계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